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도 우리 유독 우리 매번 방송 제가 하루 올 때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일 코너니까. 네. 자,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뽑은 금주의 말말말은 사실 앞에서 나왔어요. 네. 앞에 정치 프로파일링에서 나왔는데. 네네네네. 제가 뽑은 금주의 말말말은 꼭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데요. 앞에서 이 말을 누가 했다고 최재성 의원께서 얘기했죠. 네,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죠. 예.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먼저 준비한 뉴스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영입 인사들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30대 청년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노재승 씨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점에 따라서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는가 하면 세월호 추모 행사를 비난하고 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 씨의 다른 SNS 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추모 행사를 두고 온갖 선동과 날조로 국민 감정을 자극해 수년간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자신은 정규직 폐지론자라며 정규직 제로 시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기사를 올린 뒤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다는 글을 남기는가 하면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멍청하다고 비난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1,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지금 또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고 네네.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소위 청년 표심, 2030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정말 야심차게 영입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비니 쓰고 나온 게 또 화제가 돼서 비니자라는 하지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방금 들으신 내용과 같은 글들을 이전에 본인 말로 개인 사인일 때 자신의 SNS에 꾸준히 올려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런 사람이 공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이 있는가? 아니다. 사인일 때 한 말을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최재성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재승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 8월 15일 강복절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다 라고 적어서 백범 김구 선생과 우리 임시정부를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사진을 뺀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일개 사인일 때 쓴 글이고 앞으로는 이제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느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과거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아까 이제 이해운 전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그 뉘앙스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뜻을 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얘기도 했습니다. YTN에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 5.18을 폭동이라고 했냐. 나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동영상을 올렸을 뿐이다. 나는 한 번도 5.18을 폭동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자 사설을 인용해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말하는 즉 공인이 아니라 일개 사인일 때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자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의 사설인데요.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당에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바뀔 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이 서울신문의 사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노재승 위원장이 한 과거 발언들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실탄 사용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지금 5.18 폭동과 관련해서도 나는 집회 참가자라기보다는 민주노총 집회였기 때문에 민주노총 불법 집회였죠. 지금 나는 영상을 올렸을 뿐이다 이 정도 발언은 핑계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선언적으로 생각을 바꾸겠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예. 지지자들로부터 그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그 발언에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랬죠. 생각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태도는 나와야 좀 납득이 갈 텐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4인 1대 쓴 글이 표현이 미숙하고 잘못된 건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절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노 위원장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아까 이제 이훈 전 의원도 아쉽다라고 전제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최재성 전 의원이 내보내세요라고 할 정도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야말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인물을 선대위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일보 역시 오늘자 사설에서 예. 노재승 위원장의 해명처럼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넘기려면 예. 윤석열 대선 후보가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동시에 윤 후보는 어제 7일에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대해서 침묵했는데 예. 5.18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5.18을 부정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얼굴만 바꾸고 극우 태극기 정신은 그대로라고 여길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함께 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신문 사설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논조들이 강했는데 조선일보 빼고는 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는데 오늘 얘기한 걸 오늘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노재승 의원 5.18 폭동 해명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재승 위원장이 그 광주 5.18 유가족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꼭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선대위에서 뭐 살펴보고 있다. 네. 한국일보 사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꼭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봉영 의원 속 시원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원할 수가 없죠. 이것도 사실 같은 당의 다른 분하고 좀 대조가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한참 핵심 관계자들이 언론에 발언을 흘리는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때 언론에 나와서 내가 적당히 하라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게 그냥 누가가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들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답변을 아예 회피하고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였나요? 이 장소가 또 오늘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를 방문하고 나온 자리였어요. 호남 향후회죠? 광주 전남 향후회를 방문하고 나왔고 또 윤 후보 같은 경우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정치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호남이다. 5.18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교롭네요. 장소가 또. 5.18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 거라고 강조하셨는데 물론 본인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5.18과 관련된 망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고 또 5.18과 관련된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내가 뭐 꼭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봉우 연구원 표현대로 하면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아주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인데 정치인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치인사에서도 뭐 아주 이렇게 궁지에 몰릴 땐 요런 거 씁니다. 이런 거 빠져나갑니다. 이봉우 연구원의 생각은 제가 정말 두 분께 많이 배웁니다. 퓨디한테도 많이 배우시고 저도 같은 입장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쓰기 좋은 표현들이 공교롭다. 이런 표현들. 의원이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훈 평론가 준비한 두 번째 말 어떤 말인가요? 네, 제가 뽑은 두 번째 말은 다 했죠? 입니다. 다 했죠? 네.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서울대 강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준비한 오디오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평소수자입니다. 저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다이죠?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네. 어허. 뭐 사실 저도 이 장면을 좀 봤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분들이 보셨다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정말 많이 불편할 장면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예. 불편한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종교,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 방금 들으신 이 장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어제 SNS에 올리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영상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대선 후보에게 사회적 합의도 없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말에 한 강연에서 그 서울대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건 맞다. 근데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네. 소위 성소수자는 사회적 합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견이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 자체를 사과해라. 사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하면 나중에라는 이야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절박하시다 보니 상당히 좀 강경한 듯한 어조와 뭐 좀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꼭 저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이쪽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활발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 정의당이다 보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차별과 혐오로부터 삶을 지켜달라고, 존재를 지켜달라는 절규에 이재명 후보님은 다 했죠? 라는 웃음 띤 한마디 하고 돌아섰다. 처절한 국민의 절규 앞에 한 손 인사와 웃음 띤 그 차디찬 한마디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 다 한 것은 이재명 후보 자격의 수명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인간 존엄을 요구하는 차별받는 시민들의 외침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소와 무시 다 하셨냐? 인권에 대한 멸시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정의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준호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첫날에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선거공약 1호로 거의 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듣는 척 국민 기만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해달라. 답변해달라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명확한 답을 원하시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이게 현실화되는 것 사이에 이 괴리에서 오는 그러니까 조금의 주저함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차별금지법이 뭐 이제 찬성과 반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정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차별금지법을 놓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단들의 종교계에도 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TV에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더 유보적인 태도를 넘어서 거의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응이 없었어요. 정의당은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난 11월 25일 서울대 학생들과 대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지만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반대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대하겠다는 거죠. 반대한다는 거죠. 안 하겠다 이런 건데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 쪽에서 반대가 심하잖아요. 심하죠. 여기 정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선대위에 보면 종교특보단장이 이채익 의원인데 이채익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할 정도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찬반이 모든 법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법안이고 필요하다는 거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조차도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대놓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간만 보면서 사실상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가 더 낫다고 판별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이게 50%100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대놓고 반대하는 쪽이나 간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뭐가 다르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청년, MZ 2030, 나오죠. MZ 세대, 뭐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 대놓고 하잖아요. 정말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생들과의 만남, 청년들의 만남, 뭐 지금 2030과의 만남을 지금 대선 후보들, 양당의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 줄줄이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33개 청년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년 시국회의를 비롯한 33개 청년단체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기자회견에 나온 33개 청년단체 회원들 모두 2030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도 청년이고요. 그렇죠. 대학생만 청년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장애가 있는 청년도 청년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인 청년도 청년입니다. 요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말은 폐지입니다. 폐지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폐지론, 뭘 없애는 거? 없애자는 죽는 폐지를. 저도 순간 그거랑 헷갈리실 것 뜨끔하셨죠?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1월 달에 어렵게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직 이제 1년 남짓인데요, 출범한 지.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무용론, 폐지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폐지론 얘기가 나오는지 먼저 대표적인 보도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탄생한 공수처가 출범 1년도 안 돼 무용론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보신 고발 사주 수사에서는 2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판사 앞에서는 스스로를 수사의 아마추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법한 영장 집행 의혹에 오히려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 23건 중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만 4건으로 공수처가 아닌 윤수처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구속이나 기소를 한 피의자 숫자는 0명. 아니 근데 일단은 방금 이게 뉴스 보도입니다. 그 오디오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거보다 그 밑에 음악 깔린 거는 따로 까신 거예요? 아니면은 뉴스에서 이걸 깔아요? 뉴스에서 깐 건데요. 이게 통상적인 리포트가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뭐 포커스, 초점 이런 다른 코너라서. 갑자기 너무 이렇게. 2분으로 좀 리포트가 길기도 하고. 독특한. TV조선 7시 뉴스였습니다. 12월 4일자 기사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공수처장, 공수처의 차장이 아마추어라고 했다.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역시 이제 고발 사주 건과 관련을 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사실 이제 수색영장부터 뭐 계속 이 영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스모킹건을 정확한 증거를 지금 못 잡고 무리한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연패죠, 연패 사실. 12월 2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그렇죠. 손준성 검사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그 실질 심사에서 영국 차장이 공수처 차장이 판사 앞에서 이제 했던 발언입니다. 아까 그 보도에서 나온 발언을. 근데 물론 손준성 검사가 계속 소환 일정을 자꾸 연기시키고 증거가 새로 제시되면 또 안 나가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수사 방해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발언한 것이지만 그쪽에서 이제 문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현직 검사다 보니까 소위 법꾸라지라고 할 만큼 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걸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이제 스스로를 그거 아마추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수사력 부족 같은 걸 인정해버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너무 많이 기각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에 체포영장 기각, 1차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이번에 12월 2일 날 2차 구속영장까지 다 기각됐는데 심지어 두 번째 구속영장은 상당히 구체화했거든요. 예. 원래는 실명도 안 써있던 것을 주요 관여자들이 실명도 없던 것을 실명까지 썼는데도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증거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달에 고발사주 의혹 처음 나왔을 때 이미 나와 있던 그렇죠. 녹취라든가 손중성 보낸 텔레그램 그 외에 물증을 못 찾았다. 이런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손중성 상황이죠. 보냄이라고 했던 그 텔레그램 사진 찍어서 보냈던 파일을 찾든지 네. 그게 이제 그 작성이 됐던 컴퓨터를 찾으면 되는데 그걸 결국 못 찾았다는 네, 얘기거든요. 결정적인 물증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그렇군요. 것이죠. 예. 게다가 또 이제 공수처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후보 사건만 수사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건 뭐 주장일 수 있는데 네네. 기소나 구속 실적이 없다. 이건 상당히 좀 뼈아픈 거 아닙니까? 뼈아프죠. 근데 이게 네. 또 사실입니다. 다 아까 네.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공수처 자체 기소 또는 구속 0건입니다. 지금까지. 예. 그거 근데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 관련돼서 구속이나 기소하면 그 자체로 난리 날걸요? 그렇죠. 기소하면 또 난리 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검사 사건도 대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없다는 비판은 또 사실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윤석열 후보 사건만 4개라니까 정치적이다. 이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 사건만 4개인 거 맞습니다. 네. 전체 23건의 정식 입건 사건이 있고요. 이 중에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 12건인데 예. 이 중에 4건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아하.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예.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이렇게 야. 4개가 윤 후보께 맞아요. 아, 다 정말 뉴스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 예. 자체로 중대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여권 대상 수사는 없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사건들 보면요. 일단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 그랬죠.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예, 채용 문제. 예. 그거는 수사 종결까지 해서 기소 요청까지 했어요. 검찰에. 그랬죠. 근데 검찰이 지금 3개월 넘게 사실상 뭉개고 있는 음.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외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예.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아, 이것도 정말 예, 여러 보도에서 많이 봤죠. 네, 이거는 사실상 다 여권을 겨냥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윤 후보만 공격한다 이렇게 또 보긴 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단 고발사주 문제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확실한 물증이 그러니까 물증을 어디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텔레그램 이제 이미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방향을 좀 생각을 하실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다퉈야 되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데 그걸 결국 못 찾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결국 무용론, 폐지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방금 이제 들고 오신 기사는 TV조선 기사였고 네네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처음에 터질 때 정황이 뚜렷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에 더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거지만 사실 이렇게 수사에 난항이 되면 언론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 고발사주 의혹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 이런 점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필요도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정황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언론 보도가. 예. 근데 그런 보도는 없고 상당수의 보도가 일단 공수처의 부실 수사 비판에 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20% 30%의 보도에서 다 무용론 폐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용론 폐지론을 언급하는 보도 비중이 20, 30%면 사실 현 상황에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낭비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세금 낭비. 툭하면 나오는 보도인데 예, 공수처 예. 세금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소도 못해서 재판도 없는 상황에서 소속 검사들 법복은 왜 사줬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비아냥에 가까운 좀 그렇네요. 보도들인데 예. 그동안 우리가 검찰 스스로의 비리는 너무 은폐한다. 사실 이런 취지에서 그렇죠.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 공수처라는 점을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다른 사건에서는 언론 태도가 다른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에 월성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기각됐죠. 그때도 입증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근데 그때는 법원에 대한 비판 보도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아니라.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과연 우리 언론이 예. 이 고발사주 의혹의 난항을 겪는 게 주체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 이랬다. 예. 그러면은 과연 우리 언론이
무용론 폐지론을 보도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말 고발 사주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공수처 인력과 수사 그 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니 이거는 뭐 소위 개미와 코끼리가 싸우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검찰이 왜 실패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금 부분을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훨씬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의 의미라든지 왜 우리가 이걸 만들었느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수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사실 판검사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너무 오랫동안 뭉갰다. 이런 지적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2019년에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발의가 됐는데 패스트트랙 겪으면서 시행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의 첫 수사를 돌입했으니까 그랬죠. 아직 1년은커녕 사실 8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고 4월에 첫 수사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공수처가 뭘 수사하느냐? 지금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 비위예요. 그렇죠. 그럼 검찰 비위의 핵심이 뭐냐?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남용인데 불기소권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MBC PD수첩에서 검찰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남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명한 보도를 했거든요. 어제 PD수첩의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무죄의 증거들은 다 누락이 된 거예요. 저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증거들만 제출된 것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뭔 얘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래요? 거의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할 리가 없죠.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다른 일반 사건은 약간만 증거가 있어도 인정해주는 편인데 꼭 검사, 판사가 개입되면 엄청난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검사들은 내가 생각한 걸 틀렸다는 거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유감이다. 그때 사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좀 미안함이라도 보였다면 제가 카메라 앞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방송됐던 PD수첩 내용인데 모두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2017년, 2019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9년이면 2년 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한 분은 지금 여자분은 성폭행 누명을 쓰고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나중에 진범이 밝혀진 아버지를 둔 딸이 한 얘기였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 분 마지막 음성은 역시 잘못된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무리하게 기소해서 2심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의 누명을 썼던 경찰입니다. 형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형사인데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검찰이 증거도 없고 그 제보자 진술은 계속 바뀌고 나중에 심지어 진범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건인데도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 피해 없도록 만들었던 게 공수처다. 이 부분이 언론 보도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또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